자, 우리 강의도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소액임대차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류의 질문들이 꽤 자주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강좌나 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는 실무에서 그만큼 자주 발견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질문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권리관계라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대차 보증금은 얼마인지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소액 임대차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질문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고요. 서울특별시라는 거를 딱히 특정할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소액 임차인 그 최우선 변제권의 금액은 지역에 따라서 또 시대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그렇게 특정해 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2015년 7월 23일 날 갑이 전입신고를 했고요. 대항력을 취득을 했죠. 그죠? 대항력을 취득을 했고요. 2016년 5월 18일 날 을은행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질문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갑은 확정일자를 받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우선변제권은 취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7월 28일 2년 계약을 했나 봅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갑이 보증금을 2천만 원을 증액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총액은 1억 1천만 원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은행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을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자, 일단 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니까 우선변제권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일단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둘 중에 하나인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일부 보증금을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인수를 반환 의무를 인수하면 될 것이고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전액을 인수를 하겠죠. 일단 전액이라고 말하는 거는 9천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매 시점 현재의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이긴 하지만요. 2천만 원은 저당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죠.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는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 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현을 하는 이 근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찰자가 그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을 승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가 1억 원 이하인 임대차에 대해서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처음에 을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할 당시에는 보증금이 9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에 들어갔었는데요. 이후에 증액을 했고 경매 시점에는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이처럼 처음에 그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고요. 그 이후에 증액, 이 케이스는 증액이지만요, 반대로 감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가 벗어난 경우, 또 벗어나 있다가 감액함으로써 다시 들어온 경우, 그 역사가 어떤 그 소액 임대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느냐, 고려할 사항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자주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결국에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시점에 그 당시의 임대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시점에는 뭐 1억까지가 소액 임차인이었으니까 1억 천이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전액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낙찰자는 이 사건을 낙찰받게 되면 9천만 원 전액을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권리관계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불측의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해야 된다. 근데 그 논리에 입각해서요, 을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이미 9천만 원이 선순위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액임차 보증금으로 자기보다 일정 금액이 먼저 빠져나갈 걸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경우에도 소액임대차를 인정해 주더라도 은행한테 그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배당을 해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또 질문들이 이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경매 개시결정 당시, 그 이후에 경매 개시결정이 난 다음에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는 경우에, 뭐 경매됐는데 그 집에 증액을 해줄 임차인은 없겠죠. 그래서 뭐 감액을 한 거나,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는
그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는데 등기 후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감액을 하더라도 그거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자, 그 정리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요. 보증금이 어떻게 증액됐든 어떻게 감액됐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요. 경매 개시 결정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그 경과 조치라고 그러죠. 경과 조치. 그 소액 임대차 보증금 요거는 뭐 취지 자체는 영세 임차인들한테는 그 보증금액이 작더라도 거의 대부분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큰 재산의 일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민사의 원리 원칙을 배제하고라도 그 우선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규정이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데 요 주택 가격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세 임대차 보증금 또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차인 중에서 영세 소액 임차인이다의 기준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야 되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처음에 발효된 게 1984년입니다. 그 1984년 당시에는요. 300만 원 이하의 임차인만 소액 임차인으로 봤어요. 500만 원이어도 소액 임차인으로 안 봤습니다. 그때는 주택 가격이 많이 쌀 때니까요. 근데 지금 만약에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원룸 보증금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 금액도 계속해서 같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법이라는 거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소액 보증금에 대한 기준이 낮았을 때 저당권을 설정한 그 은행이 있다. 또 뭐 꼭 은행은 아니어도 되고요. 담보물권자가 있다. 그래서 요 사람은 담보물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적용되던 법을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판단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소액 최우선 변제권이 2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 없더라도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소액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은 나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2천만 원을 담보 가치에서 빼고 나머지 담보 가치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을 겁니다.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장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적용되는 법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3천만 원을 먼저 임차인한테 보장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근저당권자가 불측의 피해를 보겠죠. 나는 2천만 원인 줄 알고 담보 가치를 책정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3천만 원 먼저 주겠다. 그러면 1천만 원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개정될 때마다 경과 조치라는 걸 둬서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법이 개정됐다고 한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라는 게 소액 임차 보증금에 관한 경과 조치입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경매 사건의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시점의 법을 적용하여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근데 등기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을 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고요. 그 시행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칙이라는 게 항상 법령의 맨 마지막에 붙죠. 그죠? 그 부칙 제2조 보면은요. 내용은 소액 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예 등 요걸 갖고 이제 우리는 경과조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제10조 제1항 요 내용은 뭐냐 하면요. 각 지역별로 어느 금액, 보증금액이 얼마만큼 이하인, 어느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으로 보겠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제11조는 뭐냐 하면요, 그렇게 소액 임차인들한테 최우선 변제권으로 우선하여 배당을 해줄 금액의 범위를 정한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소액 임차인, 보증금 얼마 이하의 임차인은 얼마까지는 최우선 변제된다. 이게 그 최우선 변제권의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그 제10조 1항 및 제11조입니다. 요 내용은요. 개정되겠죠. 이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 0은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0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또 한 번 끊을게요. 자,
법이 보증 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개정된 후에 새롭게 작성되는 임대차 계약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전부터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겠답니다. 일단 여기서 끊어요. 다만 이 시행 당시 이렇게 상향 조정된 개정 규정이 적용될 당시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건 중요하죠.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담보물건이 설정이 되고 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현행법이 이거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법을 적용하겠다.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콕 집었죠. 그냥 권리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담보물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담보물건 중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당권은 대표적인 그 담보물건이고요. 대부분의 거의 뭐 100건이라고 한다면 95건 이상의 경매물건에는 저당권이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뭐 간혹가다 몇 건 정도는 저당권이 전혀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가압류만, 압류만 쭉 잡혀 있고 심지어는 등기부 등본상에 아무런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강제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압류, 압류 이런 거는 담보 물건이 아니죠. 그죠? 담보 물건은 이제 그 근저당권, 저당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 가등기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은 어떤 때는 용의권이고 어떤 때는 담보 물건입니다. 요거는 우리 전세권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가압류밖에 설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가압류 설정 시점의 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대항을 못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담보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법을 적용을 하느냐? 요거는 배당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을 적용을 합니다. 간혹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당시에 법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니고요. 실제로 배당되는 금액은 그 배당이 확정되는 시점 요때의 법을 적용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시간에 소액임차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됐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시점으로 따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왜 다르냐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냐라는 것을 확정하는 시점이 경매 개시 결정 시점이에요. 그 이후에 증액하거나 감액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금액으로 소액임대차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보장 금액은 얼마냐를 판단하는 것은 배당 시점에 배당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을 적용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전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과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담보 물건이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볼게요. 그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 설정 시점이 다른 경우입니다. 질문부터 볼게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오래 전에 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답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면 집합 건물은 아니겠죠. 아파트나 빌라나 뭐 오피스텔 같이 그 물리적으로 일동 건물인데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별도의 등기부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단독주택 같이 토지가 있고 그 위에 하나의 소유권인 그 주택이 있는 경우 이런 때에 토지와 건물은 우리가 각각 다른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요. 근저당권을 꼭 같이 잡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건물만 잡을 수도 있고요. 토지만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저당권으로 잡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매 사건은 등기부 등본을 토지와 건물을 보면은 1순위 근저당권자의 설정 일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 설정 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적용되던 규정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건물 설정 당시에는 해당이 된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서로 다를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장금액은 건물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까? 토지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실무에서도 또 자주 발견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그 밑에 토지가 있죠.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뭐
그 어디 강원도에 경치 좋은데 전원주택을 하나 샀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강원도에 집 하나 샀어 이렇게 얘기하죠. 집 하나 샀어.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그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두 개 산 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부동산으로 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토지만이 부동산이고요. 그 위에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로 봐서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요. 각각 다른 소유권의 객체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설정 자체가 틀려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습니다. 언제로 할까요? 2018년 1월. 뭐 서울이라고 보고요. 서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는요. 2019년 1월이라고 볼게요. 2019년 1월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과조치에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018년 1월이라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소액 임차인이 되고요. 2019년 1월에 적용되던 법을 따지다면요. 1억 1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에 대해서 그 적용이 되겠죠. 근데 우리 뭐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보증금이 1억 5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억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때 법을 적용하면 소액 임차인이 아닐 것이고요. 이때 법을 적용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근데 당연히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때를 기준으로 건물. 근데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건물을 기준으로 하지만 2018년 1월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1억 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위에 주택이 없었다고 볼게요. 없었다고 본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내가 담보로 잡고 있는 이 토지가 주택의 부속 토지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죠. 근데 소액 임대차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임대차보호법,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이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 임대차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건을 잡을 당시에 취득할 당시에 이 토지가 주택의 부속 토지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때까지도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불치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건물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 임대차를 판단하고요. 건물과 토지 매각 대금 전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요. 근데 2018년 1월 저당권자가 그 담보물건을 취득할 당시에 주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기준은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매각대금 중에서 토지 매각대금 중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 뭐 1억 원에 낙찰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감정평가 금액의 비율이 주택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 건물은 7 정도다. 7대3의 비율로 감정평가가 됐다. 그러면 낙찰대금 1억 원 중에서 3억은 건물 가격으로 보고요. 3천이죠. 죄송합니다. 3천은 건물 가격으로 보고요. 7천만 원은 토지 가격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주택이 없었다 그러면 이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는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배당 지원의 몇 %까지 50%,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3천만 원을 대상으로 2분의 1 얼마예요? 1,500만 원이죠. 그래서 요 임차인은 그 3,700만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토지와 건물 가격 전부 1억 원이죠. 1억 원을 대상으로 그 배당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억 원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고요. 최우선 변제권 3,700만 원까지 인정이 되니까 3,700만 원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액 임차인으로 뭐 경매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경매를 공부하는 게 꼭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버는 데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건 아니고요. 내 재산을 보호하는 데, 방어하는 데도 필요한 지식이 경매 지식이거든요. 경매는 낙찰이 아니라 어떤 주택에, 원룸에, 빌라에 내가 세를 들어간다. 뭐 빌라는 집합 건물이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뭐 단독주택에 세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토지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띄워봐야 되고요. 요때 설정된 권리와, 그러니까 토지에 설정된 권리와 건물에 설정된 권리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르다고 한다면 그 다름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한테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수강생들하고 이제 여기는 온라인이라 제가 수강생들을 직접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눠보거든요. 경매 공부 왜 하십니까? 그러면은 투자하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좋습니다. 투자하는데도 필요하지만 경매 공부를 안 하면은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항상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판단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다, 소개를 받아서. 거래라는 거는 매매일 수도 있고요. 뭐 전세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아주 관행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등기부등본을 하는 이유가 권리관계를 파악을 하는 건데 그 권리관계를 파악해서 이 부동산을 내가 사도 안전하다, 전세 들어가도 안전하다, 월세 들어가도 안전하다라는 걸 판단하는데 그 안전성의 전제는요, 항상 만약 이 주택이 경매된다면입니다. 경매된다면. 예를 들어서 주택의 가액은 3억밖에 안 되는데 선순위로 2억 근저당이 있어요. 거기에 2억 5천 전세 들어가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죠? 3억, 주택 가격은 3억인데 선순위로 2억 근저당이 있어요. 거기에 2억 5천 전세 들어간다?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집이 경매되면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5천만 원 남짓밖에 안 되고 나머지 2억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매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인이 나한테 2억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집을 안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사를 못 가는 그런 좀 불편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매가 됐다. 그러면 강제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의사에 반해서 결국엔 낙찰되고 낙찰대금 중에서 선순위 저당권 2억 물어주고 남는 돈 내가 배당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어도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 공부는 꼭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